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웬 박수입니까? 응?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박수 쳐서 제가 좀 우아해했습니다. 자, 벌써 이제 5번째 시간이네요. 점수는 잘 나오셨어요? 20문제 점수 잘 나왔습니까? 계산 문제 빼고 잘 나왔다고? 그러면 계산 문제 빼고 다 맞추셨겠네? 자, 봅시다. 자, 오늘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뭘 할 거냐면 투자론 할 겁니다. 투자론. 그럼 투자론에서 공부할래요? 자, 시작할게요. 자, 투자론에서 공부하려고 한번 볼까요? 투자론 그랬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투자론에서는 뭐 투자의 장점, 단점 이런 거 필요 없고 가장 먼저 지렛대효과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지렛대효과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위험. 위험에 대해서 공부하겠죠? 위험이 끝나고 나면 그래 뭐 수익. 수익은 수익률 공부하죠. 수익률 몇 가지 공부합니까? 3가지.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이렇게. 자, 이제 수익까지 끝나고 나면 위험 수익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평균 분산 결정법. 평균 분산 결정법은 단도문이 나오기가 좀 곤란하고 단도문이 나올 수 있는 게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그러면 체계적 위험은 감소하지 않는다. 총위험은 0까지 감소하지 않는다. 모든 위험은 감소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포트폴리오에서 공부할래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위험,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효과, 분산 투자 효과를 크게 하는 방법 3가지. 자산의 수를 증가시켜라.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동일 유사하지 않게 해라. 상관계수를 크게 해라, 작게 해라, 작게 해라. 자, 그런 내용들을 배우고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송과 무차별 곡선의 교차점, 접점, 접점. 자, 이런 내용 배울 겁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가 하나 있는 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 여기까지가 투자론 전반부. 투자론 후반부는 투자 분석이라고 배우죠. 투자 분석. 투자 분석에서는 크게 보면 3개 파트를 배웁니다. 자, 첫 번째 파트가 뭐가 되는 겁니까? 화폐의 시한가치. 화폐의 시간가치라는 거 배우죠. 화폐의 시한가치 배수 6가지 배우잖아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 나왔습니다. 그럼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빌렸다. 그럼 뭡니까? 저당, 상수, 불이백, 적립액은 감채, 기금 개수, 잔금 비율, 미상한 저당 잔금처럼 잔자가 나오면 연금의 평가 기수. 이런 거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뭘 배워요? 현금 흐름, 영업 현금 흐름, 처분시 현금 흐름, 매각 현금 흐름, 현금 흐름 배우죠.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지?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이제 투자론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거, 투자 분석 기법이죠. 투자 분석 기법은 화폐의 시한가치를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2개 구별해서 공부하잖아요. 화폐의 시한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할인기법, 순수내, 여기에 연평균 수년가법, 평가해수기한법 이 5가지가 화폐의 시한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화폐의 시한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비할인기법. 비할인기법은 굳이 외울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횟수기간법, 그 다음에 회계적 수익률법. 이게 화폐의 시한가치 고려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투자론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지렛대효과부터 해서 현금흐름까지 이 부분 오늘 공부할 겁니다. 되셨습니까? 예. 자, 이렇게 흘러가요. 투자론은. 자, 그러면 이제 20문제 풀으셨으니까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고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요약 정리집 78쪽 가면 부동산 투자의 개념과 장점, 단점 나왔어요.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구별하라. 이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 화면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지문 하나 내지 2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여기 부동산 투자의 개념 나오는데 투자는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이 3단계를 거쳐가면 그러면 투자라고 한다. 이게 투자인데 이게 내는 게 아니라 이걸 내는 거잖아요. 투자 분석. 그러니까 투자 분석이 뭐냐? 투자 분석은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을 투자 분석이라고 한다. 이 부동산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판단해보자. 그걸 투자 분석이라고 한다. 그럼 어느 경우에 투자 가치 있습니까? 돈 되면 투자가 있다. 돈 되면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현금 수입이 있을 것이고 투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투자 이론은 투자한 게 아니라 투자할까 말까 고민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가 뭐가 생겼다? 예상되는. 투자한다면 예상되는 수입이 있을 것이고 투자한다면 예상되는 현금 지출이 있을 것이다. 이 2개를 비교해서 수입이 더 크면 투자 가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글씨 몇 개? 8개. 8개를 4개로 줄입시다. 어떻게 줄입니까? 현금 수지.
투자 분석은 결국 현금 수지를 분석하게 되는 거다. 그럼 현금 수지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분석한다. 근데 부동산 투자한다면 취득할 때 나가고, 그 다음에 운영할 때 수익과 지출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처분할 때 수익과 지출이 발생한다. 그럼 이제 시험 지문은 지금 말하는 것은 매우 빈번하게 나와요.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은 보유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과 처분 시 현금 흐름이 있다. OX, O. 그렇게 내다가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과 매각 현금 흐름이 있다. OX, O. 그렇게 내다가 가장 최근에 30회 때는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있다. OX, O. 그렇게 출제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의 개념에서는 이제 이거 기억하는 거고, 투자의 장점이 뭐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시험 지문에 가장 잘 나오는 게 구매력 보호 효과가 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으면 부동산에 산다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구매력 보호 효과, 인플레이션 퇴치. 이런 건 필요 없는 거고, 단점, 환금성이 낮다. 현금화 가능성이 낮다. 이걸 유동성 위험이라고 좀 이따 배운다. 그럼 이 화면에서는 지문 2개. 보유기간 동안 현금 흐름과 처분 시 현금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구매력 보호 효과라는 장점이 있고, 환금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자, 지문 하나 알기는, 그 다음에는 지렛대 효과가 단독 문제. 지렛대 효과는 개념부터 해서 계산 문제까지 단독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 타인자본 이용했습니다. 부채를 이용했습니다. 전세를 끼웠습니다. 저당을 이용했습니다. 유흥자를 이용했습니다. 차입을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자본 수익률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이걸 뭐라 한다? 지렛대 효과. 이게 전부 다 우리 시험에 지문에 나왔던 건데 이걸 외우지 말고 그다음 타인자본 이용, 그럼 자기자본 수익 변동, 이걸 뭐라 한다? 지렛대 효과라 한다. 부채 비율 증감 이런 거 외우지 말라고. 이런 거 외우지 말고 타인자본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나오는 순간 타인자본 이용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타인자본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타인자본을 많이 이용했다, 조금 이용했다. 그러면 자기자본 수익률의 변동을 초래한다. 이걸 지렛대 효과. 자기자본 수익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대요? 지분 수익률. 지분 수익률 변동을 초래한다. 아직까지는 쟁점이 돼서 출제하지 않았지만 지렛대 효과가 나오면, 그러면 지렛대 효과가 나오면 총자본 수익률을 변동한다. 이런 말 주거든요. 총자본 수익률의 변동 이런 말 준다고. 그럼 뭘까 X일까? X. 총자본 수익률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총자본 수익률은 변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는 타인자본 이용하여 총자본 수익률의 변동을 초래한다. OX, X, X. 자기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의 변동을 초래한다. 개념. 네, 세 가지가 있다. 자기자본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우, 떨어지는 경우, 변하지 않는 경우. 높아지면 정의 지렛대, 떨어지면 부의 지렛대, 변하지 않으면 중립 지렛대,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 어느 경우가 정의냐, 어느 경우가 자기자본 수익이 높아지냐. 차익금리가 총자본수익보다 낮을 때, 낮은 금리로 빌려올 때, 은행에서 아주 낮은 금리로 빌려오면 그러면 내 돈의 수익이 높아지겠죠. 이걸 정의지렛대. 차익금리를 다른 말로 뭐라 할까? 차익금리, 차입이자율, 대출이자율, 저당이자율, 저당수익률. 시험은 저당수익률이라고 가장 잘 나온다. 그러면 저당수익률과 총자본수익률을 비교해서 총자본수익이 더 높으면 자기자본수는 높아진다. 이걸 뭐라 한다? 정의 지렛대를 하고, 차익금리와 총자본수익이 똑같으면 자기자본수익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중립지렛대. 이 중립지렛대가 지문에 잘 나와요. 총자본수익률과 차익금리가 똑같으면 돈을 많이 빌려오든 조금 빌려오든, 많이 빌려왔다. 다른 말로 부채비율이 높다. 조금 빌려왔다. 부채비율이 낮다. 그러면 총자본수익률과 차익금리가 같다고 나오는 순간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자기자본수익은 변동하지 않는다. 총자본수익률과 차익금리가 같을 때 부채 비율의 증감은, 그러면 자기자본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 지문 잘 내고 있습니다. 자, 부의 지렛대는 내 돈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우.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데 엄청나게 이자를 많이 주기로 했다. 총자본수익률이 10%에 차익금리가 15%다. 그러면 은행에다 15를 줘야 되니까 이 10 주고 내 돈 수익률 5를 깎아야 된다. 내 돈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걸 부의 지렛대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렛대 효과, 정중립부, 내 돈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우, 떨어지는 경우, 변하지 않는 경우, 이 세 가지를 결정하는 게 뭐다? 차익금리다. 차익금리.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차익금리가 되는 거야. 차익금리의 크기에 따라서 정중립부가 될 수 있다. 그럼 부의 지렛대인데 정의 지렛대로 바꾸는 것을 지렛대 효과 전환이라고 한다. 그럼 지렛대 효과를 전환시키려면 뭘 낮춰야 된다? 차익금리를 낮춰야 된다. 차익금리.
지렛대 효과를 전환시키려면 차익금리를 낮춰라. 근데 시험은 부채 비율을 낮춰서 지렛대 효과를 전환시킨다 이렇게 한다고. 부의 지렛대인데 정의 지렛대로 바꾼다. 이걸 지렛대 효과 전환. 그럼 지렛대 효과를 전환시키려면 차익금리를 낮춰야 됩니까? 부채 비율을 낮춰야 된다? 차익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차익금리. 부채 비율을 낮추면 지렛대 효과가 전환된다? 그러면 틀린 집이 됐다는 거. 자, 여기까지 유형됐고, 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무슨 지렛대가 봐요? 다른 말 하면 제가 슬퍼질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여기 지금 수익률이 몇 개 나왔습니까? 3개 나왔잖아요. 총자본 수익률, 자기자본 수익률, 그 다음에 차익금리도 수익률이죠. 은행의 수익률, 저당 수익률. 그러면 이 수익률 3가지 크기 배기로 써볼 거니까 이게 정인지 중립인지 부인지 결정해보라고요. 자기자본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차익금리, 차익금리를 저당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죠. 저당 수익률, 요 3가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지렛대입니까? 그렇지, 정인 지렛대지. 생각할 것도 없잖아. 여기다 써놨잖아. 이렇게 써놨는데 다른 학원은 실제로 이렇게 써놨는데 다른 학원에서 부의 지렛대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잘 생각해 보라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렇게. 그럼 정인 지렛대지. 돈 안 빌려와요. 은행에 돈 안 빌려오면 이 두 개가 똑같아요. 은행에서 돈 안 빌려오면 총자본하고 자기자본하고 똑같잖아. 그럼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왔다 차입이 없다. 자기자본 수익률과 총자본 수익률이 똑같아요. 은행에서 돈 안 빌려오면. 내 돈을 빌려오는 순간 내 돈의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지렛대잖아요. 그럼 돈 빌려왔습니다. 근데 정의지렛대는 내 돈의 수익이 높아지는 거야. 그럼 봐요. 총자본 수익이 10%, 돈 안 빌려오면 자기자본 수익이 10%였어요. 돈 빌려와서 내 돈의 수익이 높아졌다. 그럼 얘가 15가 될 수 있다는 소리죠. 그 왜? 총자본 수익이 10%인데 차익금리가 5% 빌려왔다면 그럼 내 돈의 수익률은 15% 되는 거죠. 그러면 정해질 때는 3가지 수익률은 자기자본 수익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총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이 가장 낮다. 그러면 이 3개가 똑같으면 그 무슨 지렛대? 중립 지렛대. 부등호가 반대가 되면 그러니까 저당 수익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총자본 수익률이고 자기자본 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졌다. 그럼 무슨 지렛대? 부의 지렛대.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도 시험에 출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렛대 효과는 유형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지렛대 효과는 자기자본 수익률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계산 문제를 좀 이따 문제 풀 때 그때 보기로 하고. 자, 이제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기타 사항 볼게요. 지렛대 효과 전환도. 지렛대 효과 전환 봤잖아요. 부의 지렛대를 정의 지렛대로 바꾸는 거. 차익금리를 총자본 수익보다 낮추면 정의 지렛대가 된다. 부채비율을 낮추면 정의 지렛대가 된다. 그러면 틀린 집이 된다는 거. 얘도 아까 봤네요. 총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할 때 이러면 중립 지렛대. 이 두 개가 똑같으면 부채비율이 높든 낮든 부채비율이 변하는, 부채비율이 증가 감소는 자기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건 이제 중립 지렛대. 그다음에 이제 책에는 없지만 제가 쓰실 분이 이 앞전에 준하는 쓰라기잖아요. 타인 자본 이용하면 좋은 점은 자기자본 수익을 높일 수 있다. 지렛대 효과가 기대된다. 근데 부정적인 효과는 금융적 위험 등 투자 위험도 많다. 증가한다. 이 지문도 엄청나게 잘 나오다가 요즘은 좀 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지렛대 효과가 이제 끝났어요. 뭐만 빼고 계산 문제만 빼고 지렛대 효과는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계산 문제는 자기자본 수익률 계산. 자기자본 수익률 계산. 자, 그럼 이제 지렛대 효과 끝.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여러분 풀었던 문제 1번 문제. 1번 문제가 지렛대 효과에 관한 겁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지렛대 효과에서는 최근에 출제했던 겁니다. 자,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옳은 것은. 자, 그럼 보시자고요. 기업,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 부채비율이 커질수록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올수록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은 감소한다. OX, X, 투자 위험도 많다? 증가한다. 니은, 대부비율이 50%, 총자본 수익률이 10%, 차입이자율이 8%라면 자기자본 수익률이 12% 그렇습니다. 우리 지렛대 효과에서 배우지 않는 게 딱 하나. 뭐요? 자기자본 수익률 계산 안 배웠어요? 자기자본 수익률은 2가지 형태로 나와. 여러분 풀었던 2번 문제. 이 2번 문제도 자기자본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니은도 자기자본 수익률이고, 2번 문제는 금액으로 주는 거야, 금액. 주택 A를 10억에 샀다. 자기 자본이 얼마다, 순용업소득이 얼마다, 금액으로 주는 거. 그런데 여기 지문 2번은, 지문 니은은 자기 자본 줄 거라 그러는데, 그런데
금액으로 준 게 아니라 율로 주는 거야, 율. 총 자본 수익률이 10%, 차입이자율이 8% 이런 식으로 준다. 이거는 총차부로 계산한 거야. 총차부. 여기서는 자기 자본 수익률은 율로 나오면 그러면 총투자 수익률 플러스 총투자 수익률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총투자 수익률 마이너스 차익금리 곱하기 뭐 부채 비율 이걸 총차부 이렇게 합니다. 총차부. 총자본 수익률 차익금리 부채 비율 이렇게 이 공식을 이용하는 소리예요. 그럼 이 공식을 이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쉽게 구해지죠. 자, 구해봅시다. 총 자본 수익률 몇 퍼센트입니까? 10%. 플러스 총 자본 수익률 10%. 차익 금리가 저당 수익률이죠. 저당 수익률, 차입 이자율 똑같은 말. 몇 퍼센트? 8% 빼고 부채비로 곱해야 되는데 부채비 또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부채비라고 대부비라고 같은 말이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비라고 부채비율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그럼 부채비율은 수식이요. 대부비율이 나오면 그 밑에 무슨 비율 나오고 지분 비율 나오고 이 두 개를 나눈 게 무슨 비율이 된다? 부채 비율이 된다. 부채 비율은 대부비율, 그 밑에 지분 비율 써놓고 나눈 것이 된다. 그럼 대부비율 알면 지분 비율도 알고 부채 비율도 알게 되어 있다. 자, 대부비율이 50%입니다. 그럼 지분 비율도 50% 되는 거예요. 선생님 왜 그런데요? 두 개 더하면 1 되니까. 그럼 부채 비율은요? 100%죠. 100%는 숫자로 표시하면 1이라고. 1. 그럼 부채 비율은 몇입니까? 1. 이렇게. 그러면 10에서 8 빼면 2. 2에다 1을 곱하나 마나 똑같죠. 그러면 10%에다가 2% 하면 몇 퍼센트? 12%.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니은 집은 옳은말 틀린말? 옳은말. 자, 이제 연습을 한번 더 해보게요. 자, 니은 똑같은데, 근데 만약 저기 대부비율 아니라 부채비율 나왔다요. 부채비율이라고 나왔습니다. 부채비율이 50%라고 나왔어요. 대부비율 자리에. 자, 여기 대부비율이 아니라 부채비율이 50%다. 그럼 나머지 다 똑같다.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해볼까요? 그때는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8% 곱하기 몇입니까? 0.5. 부채비율이 50%면 0.5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몇 퍼센트? 11%. 2%에다 0.5를 곱하면 1 될 거니까 11%. 되셨죠? 그러니까 똑같은데 대부비율이 나오냐 부채비율이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자, 하나만 더. 자, 대부비율이 50%가 아니라 대부비율이 60%라고 합시다. 그럼 대부비율이 60%면 이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 몇 퍼센트인가?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8% 곱하기 대부비율이 60 나왔으면 부채비율은 몇인가 볼까요? 대부비율이 60%. 그럼 지분비율은요? 40%. 그러면 얘는 1.5가 되죠. 1.5. 1.5 맞죠? 1.5. 이렇게 되면 2%에다가 10에서 8 빼니까 2%. 여기다 1.5를 곱하면 몇입니까? 3 맞지요? 3. 그럼 10% 플러스 3%가 13%가 돼요. 13%. 자, 그래서 니은은 이제 옳은말이야. 니은 옳은말이면서 대부비율이 60인 경우하고 부채비율이 50%인 경우에 각각의 자기 자본수를 구해봤습니다. 결국은 총차부. 총차부에서 쟁점은 요 부채비율. 부채비율은 대부비율을 지분비율로 나눈 것이다. 되셨죠?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돼. 틀릴 수가 없어. 틀리면 이상한 거야. 무조건 맞춰야 돼. 계산 문제 난 두드러기 나요. 그럼 주사 맞고 와서 맞춰야 돼. 그러니까 시험 보러 오기 전날 두드러기 주사를 맞으라. 맞춰야지. 맞고 나서 시험 보면 그 계산 문제 봐도 두드러기 안 나겠죠. 예? 그래서 니은은 옳은말. 자, 디귿.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경우 부채비율을 낮춰서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절하할 수 있다. OX? X. 부채비율을 낮춘 게 아니라 무엇을 낮춰라? 차익금리. 차익금리를 낮춰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 자, 니을 총자본수율과 저당수익이 동일하답니다. 이렇게 되면 중립지랬대.
이렇게 되면 자기자본수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부채비율이 증가는 자기자본을 상승시킨다. 자기자본은 변동하지 않는다. 이걸 중립지렛대. 자, 마지막에 미음. 부의 레버리지 효과는 자기자본수율이 가장 높고 총자본수율 차익금리가 가장 낮다. OX, X. 부동화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차익금리가 가장 높아지는 거고, 높은 경우고, 총자본수율, 자기자본수율이 가장 낮은 경우고. 그럼 여기 5개 질문 중에서 옳은 것은 뭔밖에 없어요? 미음밖에 없죠.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이 정도의 문제가 나오니까 반드시 맞춰야 되고, 율로 나오면서 총자본수율, 차익금리, 저당수익 이렇게 율로 나오면서 자기자본수율 구해라. 그러면 총, 차, 부. 부는 뭐가 봅니까?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대부 비율을 뭘로 나눈 것이다? 지분 비율로 나눈 것이다. 자, 됐네. 자, 이제 2번 문제. 2번 문제는 자기자본수율 계산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금액으로 나눈 거. 자, 그럼 자기자본수율 계산 공식. 자기자본수율은 두 가지가 있었네요. 그래서 공식이. 자, 첫 번째 금액으로 나오면, 공식이 자기자본분의 순용업소득.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려왔다면 이자 비용 빼야 되겠죠? 그럼 이자 비용 빼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더하고 떨어지면 빼고, 그래서 가치 변화, 플러스 마이너스 가치 변화. 가격이 상승했으면 더하고, 가격이 떨어졌으면 빼고, 이렇게. 이 공식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아까 1번 문제에서 내온 총차부. 그럼 이 문제는 금액으로 나왔죠? 금액으로 나왔으니까 이 공식 이용하는 거예요. 이 공식. 자, 그럼 주택 A. 주택 A의 자기자본수익. 주택 A와 주택 B의 차이점. 주택 A는 차입을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주택 B는 차입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고. 자, 그럼 주택 A는 자기자본은 얼마입니까? 5억. 여기 자기자본은 5억이라고 안 주고 다른 말을 쓸 수 있어요. 5억이라 안 주고 대부 비율 50% 이렇게 한다고. 그럼 10억인데 대부 비율 50%면 은행에서 5억을 빌렸다는 소리고, 그러면 내 돈도 5억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 비율 자기자본 5억이라 안 주고 대부 비율 50% 줘도 똑같은 논리가 된다. 똑같이. 네? 그럼 자기자본 5억, 순용업소득은 얼마? 8천. 근데 은행에서 돈 빌려왔죠? 그럼 이자 줘야 되겠네. 이자는 얼마 빌려왔습니까? 5억. 5억 빌려왔고 차익금리가 4%. 그럼 얼마 줘야 돼요? 2천만 원. 이자가 2천만 원 줘야 돼. 2천만 원. 어제 저번 주 목요일 학원에서 이제 이 문제 풀면서 200만 원이라고 3번 말하면 내가 혼났습니다. 여기 5억의 4%가 200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 2천만 원 해도 200만 원이라고. 계산해보세요. 그래도 200만 나온다더라고.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5억의 4%가 2천만 원. 2천만 원 빼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습니까? 올라갔네. 요 가격 상승률이 3%네. 그럼 얼마의 3%? 10억에 대한 3%. 그러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3천만 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결국은 내 돈 5억이 투입돼서 영업을 통해서 8천 나오는데 여기다 이자 2천 주면 나에게 6천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3천이 올라갔고, 자, 그럼 9천이 들어올 걸로 예상되죠?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18%. 그럼 A는 18%. 자, B는 더 쉬워. B는 돈 안 빌려왔어요. 돈 안 빌려오니까 자기 자본 얼마? 10억. 이자 줄 것도 없죠? 그러면 순용업소득 얼마? 1억. 플러스 부동산 가격은 2% 올라갔습니다. 그럼 얼마 올라간 거야? 2천만 원. 2천만 원 맞죠? 10억에 대해서 2%가 2천만 원 맞습니다. 그러면 10억을 투자해서 1억 2천. 그럼 몇 퍼센트? 12%. 이렇게.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1번. 이 정도가 지렛대 효과예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거나 아니면 부동산 학과에서 시험 문제 같은 거 가끔씩 나오면 여기 자기자본수율 거라 하면서 딱 한 가지 형태가 약간 다르게 있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시험 안 냈는데 이런 거 내는 거야. 봐봐요. 장난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주택 A는 돈 빌려왔죠? 돈 얼마 빌려왔습니까? 5억을 빌렸어, 5억. 5억을 빌렸는데 이걸 나눈다고. 어떻게 나누냐면, 장난치는 거예요. 5억을 빌렸는데 3억은 국민은행에서 빌려오고 2억은 신한은행에서 빌려왔다. 이렇게 나와.
그렇죠. 봐요. 5억을 빌렸는데, 자, 3억은 국민은행에서 빌려왔고, 2억은 신한은행에서 빌려왔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안 쓰지 않겠죠? A은행, B은행, 그러죠? 이자율이 달라, 이자율. 이자율. 얘는 이자율이 만약에 뭐 3%고, 얘는 이자율 2%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자 비용 달라지겠죠? 이렇게. 이제 요게 약간 차이가 있는 거고,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차입금이 5억인데 은행이 2개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그러면 각각의 이자율이 달라지면, 그럼 이자를 2번 계산해야 된다는 거. 의미하셨습니까? 그 정도가 좀 특이한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자, 이렇게 해서 지렛대과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위험 배우러 갑시다. 위험. 자, 투자 위험은 몇 퍼센트입니까? 81쪽에 투자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 위험. 개념은 불확실성, 기대 수익률의 변동 가능성. 위험을 측정할 때는 뭘로 측정합니까?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한다.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한다. 되셨죠? 예. 자, 그다음에 투자 위험의 종류. 사업상 위험이 있고, 금융적 위험이 있고, 유동성 위험이 있고, 인프레 위험이 있고, 법적 위험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게 무슨 위험입니까? 그렇죠. 금융적 위험이지. 금융적 위험은 타인 자본 이용해서 투자했는데 원리금을 갚지 못할 위험, 채무 불행 위험을 금융적 위험이라고 한다. 그럼 은행에서 돈 안 빌려오면, 타인 자본 이용하지 않으면 금융적 위험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4번, 전액 자기 자본을 투자했다, 타인 자본 이용하지 않았다, 금융적 위험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3번도 갖고 와요. 3번. 대부비율이 높다, 부채비율이 높다. 대부비율이 높다, 부채비율이 높다는 남의 돈을 많이 빌려왔다는 소리예요. 많이. 그러면 금융적 위험은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네. 이겠네. 금융적 위험에서 가장 잘 나온 게 4번 지문이에요. 전액 자기 자본을 투자한다면 금융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OX, O. 주의할 거. 전액 자기 자본이라면 투자 위험을 완전히 제거한다. OX. 전액 자기 자본이라면 금융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지, 투자 위험을 완전히 제거한다. 이건 틀린 말이죠. 투자 위험을 완전히 제거한다 말은 없어. 투자 위험을 어떻게 완전히 제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거야. 전액 자기 자본을 투자한다면 투자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틀린 말. 무슨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금융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여기 2번은 아까 지렛대과에서 본 거예요. 지렛대과에서 이런 거 봤잖아요. 지렛대과에서 타인 자본 이용한다면 좋은 점, 나쁜 점 있잖아요. 그 타인 자본 이용하면 좋은 점은 자기 자본을 높일 수 있다. 지렛대과 기대된다. 나쁜 점은 금융적 위험 등 투자 위험이 증가한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여기 부채를 이용했습니다. 부채를 많이 이용했다? 그럼 지렛대효과가 기대되죠. 지렛대효과가 높아질 수 있죠. 그러나 금융적 위험 등 투자 위험도 많다?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유동성 위험.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기 때문에 팔라고 내놓을 때 잘 안 팔린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현금 한다고 하더라도 10억짜리가 7억에 팔릴 수 있다. 그러면 3억의 손실 본다. 이걸 시장가치 손실 가능성. 인플레 위험은 개념은 내지 않고 인플레가 예상된다면 은행들은 대출자는 고정이자로 가는 게 유리할까? 변동이자로 가는 게 유리할까? 변동이자로 가는 게 유리하다. 이 질문 잘 나오고, 그 다음에 3번 인플레 예상된다면 임대인들은, 여러분 임대인입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 맺을 때 인플레 예상된다면 임대인들은 인플레 위험을 임차인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임대료 인상계약을 맺는다는 거. 여러분 임대인이다. 그럼 임대차 계약 맺을 때 한 달에 50만 원. 이게 고정임대료 계약이야. 그럼 한 달에 50만 원 임대료 계약 맺었는데 인플레이션이 10% 발생하면 여러분의 임대료 수입 50만 원의 실질 가치가 10%가 떨어지는 거라고. 그럼 임대차 계약 맺을 때 인플레이션만큼 임대료 인상 계약을 맺는 게 임대인에게는 유리하게 된다. 유리. 그래서 인플레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임대인들은 임대차 인상 계약을 맺기도 한다. OX, O. 됐죠. 이렇게 하는 것을 위험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거라고. 위험을 떠넘기는 건 뭐라고요? 위험의 전가. 그럼 임대료 인상 계약은 위험 전가에 해당된다. OX, O. 이렇게 좀 있으면 다시 배울 겁니다. 법률적 위험이 나왔습니다. 자, 법률적 공부하기 전에요.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이 기억납니까?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은 지금 3월달이 아니에요. 3월달이면 여기 투자를 하다가 갑자기 개발로 가면 머리가 헷갈려.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 아니잖아요.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배웠는데 기억이 없지. 제가 알려드릴게. 법 12. 기억납니까? 정말
오늘 시비를 걸고 싶네. 법 시비. 오퍼드가 법에 시비 걸지 마라.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했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안 나온 게 비용 위험. 비용 위험은 내가 생각했던 비용보다 더 많아지는 거. 나는 공사를 100억이 끝낼 줄 알았는데 120억, 130억이 될 수 있다. 공사 기간이 연장됐다. 그다음에 자재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비용이 130억 될 수 있다. 그게 비용이 가장 잘 안 나온다. 그 비용임을 줄이는 방법에 최대 가격 보증계약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법적 위험은 법적 위험, 법률적 위험, 위험이 뭐요? 불확실성, 변동 가능성. 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그래서 법적 위험은 법률적 상의 변동 가능성. 법은 사법이 있고 공법이 있는데 공법적 위험은 토지용 규제가 바뀐다. 건폐율 용적률이 바뀐다. 지역지구제가 바뀐다. 그런 게 법적 위험이에요. 법적 위험. 그럼 여기서 법률적 위험은 법률적 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법률적 상 바뀌지. 부동산 세제가 변화해.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데 임대주택 사업하는 사람들 영업소득세가 80%다. 이렇게 세금 제도를 바꾼다. 그럼 나는 임대주택 사업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세금 제도가 변할 수 있다. 가압과상각방법 바뀐다. 임대료 규제 등이 실시됐다. 이런 것들이 법적 위험이야. 그럼 이게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고 어쩌다 한번 지문 나온다. 그러면 법률적 상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법적 위험이라고 한다. OX? 그럼 끝나는 거죠. 자, 위험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무슨 위험? 사업상 위험. 사업상 위험은 부동산 사업하면서 나타나는 위험, 사업상 위험. 시장상이 변동했다.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위치 선정을 잘못했다. 검단에 투자해야 되는데 김포에 투자했다. 입지 선정이 실패했다. 이런 것을 위치적이라 한다. 이제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상의 변동이 있단 말은 경기가 침체로 갔다. 부동산 수요 공급이 변화했다. 이런 거. 그럼 시장 위험은 사업상 위험에 해당됩니까? 해당되죠. 그냥 시장 위험, 경기 변동, 경기 침체, 시장 위험인데 이것은 사업상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상 위험도 위험의 종류 중에서는 그다지 잘 나오진 않고 금융적 위험과 유동성 위험이 가장 잘 나온다. 이걸 묶어서 시운이라고 그래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이걸 사업상 위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 위험의 종류 끝났습니다. 그럼 위험의 종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나와요. 얘는 잘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걸 이제 한 번은 보고 가셨는데 투자자에 대한 위험의 태도, 위험 회피형, 다른 말로 위험 혐오형, 위험 추구형, 위험 선호형, 위험 중립형이 있다. 이 중에서 합리적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이다. 투자 이론은 위험 회피형을 전제라고 했다. 나는 위험이 싫어요 이런 사람들. 이걸 위험 회피형이야. 그럼 이제 위험 회피형에서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게 이런 거라고.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올까 있을까? X.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니까. 자, 은행에다 예금하면 위험을 부담하지 않거든. 은행에다 예금하고 나서 나는 은행에다 투자했다. 이거 미친 거지. 그죠? 그러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면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투자자를 말한다. OX? X.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투자자다. OX? X고. 그러면 어떤 게 위험 회피형이냐? 나는 위험이 싫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위험, 받아들여야 될 위험, 피할 수 없는 위험은 받아들이겠다. 대신에 내가 위험을 부담하면 수익을 많이 주세요. 이게 위험 회피형이야. 그래서 위험 회피형일수록 위험의 대가는 많이 오고 간다고. 위험의 대가가 위험 할증률이야. 그럼 위험 회피형 투자자일수록 위험 할증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요구 수익이 높아지는 거라고. 이것을 위험 회피형이라는 거. 위험 회피형은 보수적하고 공격적도 나눌 수 있다. 보수적 투자자가 공격적 투자보다 훨씬 더 위험 혐오도가 크다. 그럼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위험 회피성이 강할수록 동일한 위험에서 수익을 많이 오가게 되어 있다. 동의하셨죠?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위험 회피성이 강할수록 위험 혐오도가 강할수록 보수적일수록 동일한 위험에서 수익을 많이 오가게 되어 있다. 반면에 위험 추구형, 위험 선호형 이 사람들은 위험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꼭 위험을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위험을 추구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분들도 위험은 싫은데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부담하겠다는 소리예요. 여기 위험 회피형은 나는 위험이 싫으니까 위험 조금 부담하고 수익도 조금만 내겠다 이런 사람들이고, 위험 추구형도 위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높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위험 부담하겠다. 근데 여기 위험 회피형은 나는 위험 싫다. 그러니까 낮은 수익을 얻겠다. 굳이 따져보면 위험 회피형은 3점 남은 수도비야.
고수습 칠 때 3점 남은 수습한 사람들. 이게 위험 회피형이야. 그럼 위험 추구형은 나는 쓰리고 하겠다. 쓰리고 해야지만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쓰리고 하는 과정에서 독박이라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거 기꺼이 부담하겠다. 이게 위험 추구형이냐. 그러면 쓰리고 하는 사람들은 위험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죠.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부담하겠다는 소리죠. 이게 위험 추구형이야. 해석하기가 잘 안 나와. 이거 쓰리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럼 선생님 니는 어디에 속해? 위험 회피형이야? 위험 추구형이야? 저는 어디에 속 같아요? 위험 회피형? 나는 고수도 못 쳐. 실제로 나는 고수도 못 칩니다. 고수도 못 치니까 고수 치는 사람들 보면 신기해. 저렇게 앉아서 저기 무슨 재미로 저렇게 하고 있을까? 근데 재밌다대요.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재밌대요. 우리 매형이 한 분이 계시는데 매형은 며칠 해도 고수들이 그렇게 재밌는 게 없대요. 그래서 참 희한하더라고. 다른 저렇게 뭔 재미가 있을까? 가끔씩 짝이 안 맞으면 사람이 안 맞으면 저를 가끔씩 하라고 그래. 그러면 나는 2시간 정도, 2시간 뭐야, 1시간 반 정도 하면 막 짜증이 나 미치겠어. 그래서 나는 뭔 재미를 못 느끼지만 재밌는 사람 재밌다 하더라고요. 자, 다른 쪽으로 흘러갔는데 뭐 쓰리고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의미가 그렇다는 소리예요. 위험 중립형이 이제 최근에 평가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위험 중립형은 위험에 중립적이다. 위험을 안 따진다. 그럼 오로지 뭐만 보고 기대수만 따라 움직인다. 이것을 위험 중립형. 우리 시험에서는 그 정도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자,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거. 좀 이따가 여기 요구순위를 할 때 다시 나옵니다. 투자자가 위험에 대한 태도가 3가지가 있는데, 투자이론은 위험 회피형을 전제한다는 거. 위험 회피형은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위험을 부담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수익을 요구한다.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할수록,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할수록 위험 할증이 높다. 많은 수익을 요구한다. 그래서 요구수익이 높아져요. 그럼 위험 회피형일수록 요구수익이 높다. 뭘까 있을까? 5가 되는 거예요. 5. 좀 있으면 또 나와요. 여기 이제 무차별 곡선은 좀 이따 나올 건데,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위험 혐오도가 클수록, 위험 회피형일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급경사가 된다는 거예요. 급경사. 자, 그럼 투자자에 대해 위험에 대한 태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위험 처리 방법이 나온 거예요. 위험 처리 방법. 위험 처리 방법 그러면 기하요상이 기억나야 돼요. 기하요상이. 자, 위험 처리 방법 갑시다. 위험 처리, 위험 관리 방법.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위험이 있으면 하지 않겠다.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투자하지 않겠다. 그것을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럼 얘는 부동산에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봐봐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다. 위험이 있으면 안 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어디다 하겠다는 소리야? 위험이 없는 자산, 무위험 자산, 예금하겠습니다. 국공채 사겠습니다. 이게 투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투자는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 그럼 위험이 있으면 하지 않겠다는 소리요. 여기 A 부동산이 있고 B 부동산이 있고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고 국채가 있고 공채가 있다. 부동산에 위험이 있지? 안 한다. 안 한다. 주식도 위험이 있잖아요? 안 한다. 채권도 위험이 있잖아요? 안 한다. 그러면 국채나 공채 사겠다는 소리예요. 이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위험을 피해가는 거야. 그 위험 회피. 위험에 전가냐고 물어보면 X야. X.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공인중개사 관련 모든 문제지문 요거 지문 낸다고. 어떻게 되냐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위험에 전가에 해당된다. OX, X. 뭐다? 위험 회피다. 그럼 보험 들어서 보험회사에게 떠넘긴 게 위험 전가야. 그럼 보험은 뭐에 해당되고? 위험 전가에 해당되고,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 회피에 해당되고, 이 지문은 모든 문제집에 다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끝났습니다. 보수적 예측 방법. 보수적으로 예측한다. 무엇을? 기대 수익률을, 기대치를. 기대 수익률, 기대치거든. 보수적 예측한다? 낮춘다. 낮춘다. 그 보수적 예측 방법은 기대 수익률 하향 조정한다? 낮춘다. 최소치를 기준한다. 네, 이런 뜻이에요. 저 최소치를 기준한다는 소리가 이 정도까지 나오면 어렵게 나오는 거야. 근데 보수적 예측 방법은 보수적 예측 방법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쉬운 거야. 그냥 타이틀만 가지고. 보수적 예측 방법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OX? O. 그럼 보수적 예측 방법은 무엇을 보수적으로 예측하냐? 무엇을 낮추냐? 기대 수익률을 낮추겠다. 그럼 기대 수익률을 낮추려면 내년의 경제상을 낙관적으로 보겠다, 비관적으로 보겠다. 비관적으로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 낙관적 확률을 낮추고 비관적 확률을 높여서 기대치, 기대수준을 낮추겠다는 소리야. 그게 보수적 예측 방법. 자, 그러면 자, 이 부동산이 있으면 자, 보수적으로 예측해 보자고요. 이 부동산에 기대수익률이 있을 것이다. 그럼 기대수익률이 정해진 게 아니라 내년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기대수익이 달라진다고. 그럼 기대수익률을 측정할 때 최대가 이게 14%가 된다. 그럼 내년의 경제 상황을 매우 좋게 보면 이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이 14가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중간은 12%다. 그럼 최소는 10%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기대수익률이 14가 될 수도 있고 12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보수적으로 예측한단 말은 14로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10으로 하겠다는 소리예요. 10으로 하겠다는 소리야. 10으로. 그래서 이 최소치를 기준으로 투자 결정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투자자가 이렇게 나올 건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나온다. 그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이게 11%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14로 보면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11이야. 근데 이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의 최대가 14야. 그러면 14를 가지고 기대 수익률 14를 가지고 투자 여부를 따지면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기대 수익률이 더 크니까. 근데 중간으로 따지면 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최소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소리예요. 안 한다. 그럼 보수적 예측 방법은 가장 쉽게 나오면 보수적 예측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OX? O. 오고 좀 어렵게 나오면 기대 수익률을 낮춘다.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한다. 기대치를 낮춘다. 그렇게 하고 가장 어렵게 나온 게 보수적 예측 방법은 기대 수익률을 최소치를 기준으로 의사결정하겠다. 그게 가장 어렵게 나온 거야. 최소치. 보수적이란 말은 높게 하겠다, 낮게 하겠다? 낮게. 최소치를 가지고. 최소치. 이렇게. 자, 최소치를 가지고 투자해서 결정한다. 이 정도까지 나오면 많이 어렵게 나온 거야. 그 정도까지 안 갈 거니까 기대 수익률을 낮춘다. 하향 조정한다.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게 가장 잘 나오죠. 위험조정 할인율이 다른 말로 뭐예요? 요구수익. 위험조정 할인율이 요구수익이다. 그러면 왜 요구수익 위험조정 할인율을 할까? 이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요구수익은 무위험률에다가 뭘 더한 것이다? 위험 할증률을 더한 것이다. 그래서 요구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 위험 할증률이 2%면 2를 더하고 3%면 3을 더하고 그래서 위험을 조정한 할인율이라고 해서 위험조정 할인율이야. 그러면 위험이 높아지면 위험 할증률을 많이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요구수익도 높일 것이고 그러면 위험한 투자 대상일수록 투자자에게 요구수익을 많이 주면 그 위험을 없앨 수 있다는 소리지. 위험을 상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결국은 위험이 높은 부동산일수록 요구수익을 높인다. 상향 조정합니다. 왜 그러는데? 위험이 높으면 위험 할증률을 높이니까 요구수익도 높아진다는 거야. 내 요구수익을 상향 조정한다가 잘 나오다가 최근에는 위험한 투자일수록 요구수익이 할인율입니까? 아닙니까? 할인율이죠. 할인율. 그럼 요구수익이 할인율인데 할인율이 나왔다는 소리는 현재가치 만든다는 소리예요. 그럼 위험한 투자일수록 현재가치 만들 때 높은 할인율,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낮은 할인율이라고 나오면 틀린 말. 그럼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얘는 요구수익을 높인다. 요즘은 요구수익을 높인다 안 나오고 위험이 높은 부동산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요구수익이 할인율입니까? 아닙니까? 할인율이야. 그럼 요구수익이 할인율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던가요? 요구수익 할인율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순형가법은 할인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순형가법. 순형가법에서 할인율은 뭡니까? 요구수익이잖아요.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이고 요구수익률법에서는 요구수익률이고 순형가법에서는 요구수익률이고 그러니까 요구수익률이 할인율이에요. 요구수익률 할인율. 순형가법에서 할인율을 요구수익률. 그 다음에 여기 요구수익률 할인율로 쓰라고 시험에 나오는 게 계산 문제에서 실미미. 실미미가 뭐예요? 정보가치. 그러니까 정보가치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박스를 주고 나서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서 신도시가 1년 후에 개발된다면 1억이고 개발되지 않는다면 8천만 원이다. 개발 가능성은 60%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가로 열고 할인율은 10% 이렇게 나온다고. 처음 본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로 나온다는 거예요. 할인율로. 자, 그러면 그거 기억 안 나면 그러면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 할인율을 높인다. 위험 처리 방법을 6가지 배울 건데 3개 배웠네요. 6가지 중에서 이 2가지가 그냥 시험에 잘 나와요. 이 2가지. 이 2개를 묶어서 우리는 기하 요상이라고 한다. 기대수는 하향 조정. 자, 요구 수익률 상향 조정.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 그 다음에 나올 게 뭘까?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 감흥도 분석. 민감도 분석이 나오면 투입 요소 뭐 나온다? 결과치. 투입 요소, 결과치. 그다음에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 지배 원리, 평균 기대 수익률, 분산 위험. 그 평균 분산 결정법은 평균과 분산 위험을 이용하여 우월한 투자 대상을 선택하는 투자 전략이다. 평균이 똑같으면 기대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거. 위험이 똑같으면 기대 수익이 높은 거. 이게 평균 분산 결정법. 가장 쉽게 나오면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가장 쉽게 나오면.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면 기대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낮은 거 선택한다. 위험이 똑같으면 기대 수익을 높은 거 선택한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 이 6가지가 위험 처리 관리 방법이다. 첫 번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것.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 전가다 회피다. 위험 회피다. 보수적 예측 방법, 기대치, 기대 수익을 낮추겠다. 최소치를 판단 기준으로 하겠다.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요구 수익을 높인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민감도 분석, 투입 요소, 결과치.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됐고. 자, 책 83쪽 가면 그러면 넓혀보기에서 위험 관리라고 나와. 83쪽. 거기서는 위험 전가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위험 전가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게 위험 전가다. 그래서 계약이란 말 나오면 위험이 전가야. 보험 계약, 하청 계약, 리스 계약, 임대료 인상 계약, 이자율 수합, 뭐 이 정도들이 위험에 전가 해당된다.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위험에 대해서 다 공부했습니다. 위험에 대해서 공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뭘까? 위험 배웠으면 뭘 배워야 돼? 수익. 수익. 자, 수익률부터는 정확히 10분 쉬었다 합니다. 되셨죠? 예.